자기호수와 파인만 양자각 시간입니다. 챕터 4 꽃같은 입자 아이덴티컬 파티클 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4장의 5절 더 블랙바디 스펙트럼 마쳤습니다. 오늘 리퀴드 헬리움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헬리움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소와 관련돼서 기초 몇 가지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장자리에 가장자리 전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부 중심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원자 핵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원자가 있으면 원자 지름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똑같은 입자인데, 전하만 양성자는 전하가 플러스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그리고 원자 핵이 부피는 굉장히 작은 데 비해서 질량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 질량의 2000배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모두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할 때 원자는 영어로 애텀이었습니다. 이 원자의 종류를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원소로, 영어로는 엘리먼트죠. 그래서 원자들의 종류를 표로 만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 주기율표다, 테이블 오브 엘리먼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원소는 무엇만으로 구분이 되냐면 원자 번호만으로 구분됩니다. 원자 번호가 몇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면 그게 무슨 종류의 원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원자 핵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영어로는 뉴클리어스인데, 이 원자 핵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핵종, 영어로는 뉴클라이드입니다. 이 핵종은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로 구분이 됩니다. 이 양성자 수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원자 번호하고도 같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와 원자 핵을 설명할 때 숫자들이 나오는데, 먼저 원자 번호가 나옵니다. 이 원자 번호는 원자 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인데, 사실은 원자의 성질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성 원자에 포함된 전자의 수가 원자 핵에 포함된 양성자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에 포함된 전자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가 있고, 이 중성자 수는 n으로 표시하는데, 원자에게 이제 중성자 수가 n이 있으면 요 둘을 합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량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량수는 무엇과 같으냐면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수와 같은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쌍둥이 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핵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만 봤더니 원자 번호가 같으면 다 똑같은 원소인데, 화학적인 성질이 다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를 수도 있죠. 중성자 수가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원소인데도 원소에 속한 원자인데도 질량이 다른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원소다, 이렇게 부르고,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주기율표를 찾아보면 되는데, 원소의 주기율표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어디가 찾을 수가 있냐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죠.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원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소 기호를 알면 그게 어떤 종류의 원자인지 알죠. 그리고 무엇도 나와 있냐면 그 원자 속에, 그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 속에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어 이름이지만 원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나 원소 기호나 원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걸 대표하죠.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량은 그 원자 하나의 질량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동위원소가 질량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에 이 동위원소가 몇 퍼센트 어떤 비율로 있느냐, 그것까지 따져서 평균한 원소의 질량을 표시하는 게 바로 원자량이다. 원자량은 여기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량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건 우리 따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도 나와 있냐면 이런 결정 구조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물리적인 상태도 나와 있는데, 원자의 물리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정해진다고 그랬습니까? 전자들로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원자 핵은 사실은 더 복잡하죠. 두 개의 숫자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종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소 기호를 이용하는데 숫자 두 개를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두 개를 표시할 때 어떤 숫자를 표시하냐면 여기에 질량수하고 여기에 원자 번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소 기호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원소 기호를 쓰면 원자 번호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 기호는, 원자 번호는 안 쓰고 원소 기호와 질량수만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핵종들 중에서 아까 동위원소가 있다고 그랬죠. 동위원소는 사실은 원자 핵으로 결정이 됩니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핵종을 아이소토프,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가 다른 핵종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소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같은 그런 핵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소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기초를 알고 힐륨을 볼 것 같으면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힐륨 원소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힐륨4하고 힐륨3가 있습니다. 힐륨4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냐면 99.999863%. 요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요건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두 개가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4개의 원자 핵으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2개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페르미 파티클들이 4개가 있으니까 요거의 전체적인 스핀이 얼마냐면 제로 플러스여서 힐륨4는 전체적으로 보제 입자입니다. 근데 요놈은 어떻게 하냐? 그 스핀이 2분의 1이어서 전체적으로 이건 페르미 입자가 된다. 이걸 보존이라고 하고 이걸 페르미온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헬륨4는 이거는 우리 불활성 기체로 유명하죠.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불활성 기체가 되고, 이것도 역시 불활성 기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장 6절이 바로 이 리퀴드 힐륨에 대한 것인데, 이 리퀴드 힐륨을 여기서 왜 설명하냐면 지금까지 배운 보제 파티클의 성질을 아주 눈에 띄게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리퀴드 힐륨이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파인만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전부 다 4장 6절을 한번 전부 다 본문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힐륨, 이 리퀴드 힐륨은 드라이 워터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Liquid helium has at low temperatures many odd properties. 리퀴드 힐륨은 낮은 온도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which we cannot unfortunately take the time to describe in detail right now. 지금 당장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이제 우리 형편이 안 됐지만 유감스럽게도 but many of them arise from the fact that helium atom is a Bose particle. 그런 재미있는 성질 중에 대부분은 힐륨 애톰이 보제 파티클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성질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one of the things is that liquid helium flows without any viscous resistance. 이 리퀴드 힐륨은 점성이 전혀 없는 유체다라고 하는 거죠. 점성이 있으면 그때 열이 발생하고 그때 바로 점성에 의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힐륨, 액체 힐륨은 바로 점성이 없는 그런 유체의 성질을 갖는데, it is in fact the ideal dry water we have been talking about in one of the earlier chapters, provided that the velocities are low enough. 이게 그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앞에서 앞 챕터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드라이 워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힐륨 액체가 바로 드라이 워터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earlier chapter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파인만의 파인만 렉처 강의가 3가지가 있죠. 볼륨 1, 볼륨 2, 볼륨 3.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 볼륨 3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어디서 나오냐면 볼륨 2에서 나옵니다. 전자기학을 다루는 볼륨 2의 챕터 40의 제목이 The Flow of Dry Water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워터가 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이거 인터넷에 파인만 렉처
노트가 전부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한번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 챕터 40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the reason why liquid helium behaves as the dry water, 왜 리퀴드 헬륨이 드라이 워터처럼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reason is the following. In order for a liquid to have viscosity, 액체가 점성을 가지려면 there must be an internal energy losses.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손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ere must be some way for one part of the liquid to have a mo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st of the liquid. 액체 중에서 일부의 운동이 다른 부분의 운동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부 에너지 손실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점성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is means that it must be possible to knock some of the atoms into stat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states occupied by other atoms.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애톰 중에 일부를 대부분의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하고 다른 상태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But at sufficiently low temperatures, when the thermal motions get very small, thermal motion, 열 운동인데, 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한 운동이고, 이 무질서한 운동이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운동을 대표하는 게 바로 온도죠. 그래서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는 이런 무질서한 운동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All the atoms try to get into the same condition. 그러면 모든 원자들이 같은 조건에 있으려고 한다. 이 얘기는 같은 상태에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서멀 모션이 없어서 열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죠. 에너지가 낮을 때는 이놈들이 전부 다 한 상태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한 상태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보제 파티클이기 때문이다 하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o if some of them are moving along, then all the atoms try to move together in the same state. 그래서 그 액체 중에서 일부 원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다 같은 상태에 있으려고 하니까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상태에 있으려고 해서 다 따라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there is a kind of rigidity to the motion. 그래서 운동에서 일종의 단단함이 있다. 이 운동이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And it is hard to break the motion up into irregular pattern of turbulence. 그래서 전부 같이 움직이려고 해서 그 turbulence, 난류와 같은 그런 불규칙한 형태로 운동이 쪼개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쪼개지는 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as would happen, for example, with independent particles. 이 원자들이 따로따로 놀면, 서로 독립적으로 놀면 그런 난류,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만, 이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는 헬륨 리퀴드에서는 전부 다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난류를 만드는 그런 쪼개지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So in a liquid of 보제 particles, 보제 파티클로 이루어진 액체에서는 there's a strong tendency for all the atoms to go into the same state. 이 보제 파티클들은 어때요? 전부 다 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아주 큰 경향이 있는데,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quare root n plus 1 factor we found earlier. 우리가 앞에서 봤죠. 보제 파티클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 이미 n개의 입자가 있는 상태에다가 입자 하나를 더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입자 하나를 더할 때의 앰플리튜드보다 몇 배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습니까? 루트 n 플러스 1배만큼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n이 1이나 2일 때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for a bottle of liquid helium, n is of course a very large number. 우리 버틀에다가, 병에다가 리퀴드 헬륨을 놨다면 거기에 애톰들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 애톰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10의 23승계. 이게 뭡니까? 아보가드로 넘버 정도 수준이죠. 그게 10의 23승이라는,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그런 숫자죠. 그래서, 그 보제 파티클에서는, 한 상태가 있으면 모두 다른 입자들도 다 같은 상태에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템퍼러처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템퍼러처가 낮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This cooperative motion does not happen at high temperatures. 높은 온도에서는 이런 전부 같이 일어나는 협동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because then there is a sufficient thermal energy to put the various atoms into various different higher states. 서멀 에너지가 있으면 온도가 높을 것 같으면 충분히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있으면 애톰들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죠. 근데 그 높은 에너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높은 에너지 상태도 숫자가 몇 개가 안 된다면 보제 파티클이니까 그 상태들로 많이 달려붙겠죠. 그렇지만 상태들이 무지무지 많은 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높은 온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But at a sufficiently low temperature, there suddenly comes a moment in which all the helium atoms try to go into the same state. 근데 충분히 낮은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충분히 낮은 어떤 온도에서는 갑자기 어떤 순간이 오냐면 모든 헬륨 애톰들이 전부 다 같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helium becomes a superfluid. 이렇게 되면 그 슈퍼플루이드가 된다. 슈퍼플루이드가 바로 뭐냐면 점성이 없는 그런 플루이드, 유체가 그 점성에 의한 저항이 없는 그런 유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정말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면 힐륨 원소에는 힐륨3하고 힐륨4가 있는데 incidentally this phenomenon only appears with the isotope helium which has atomic weight 4. 근데 이런 현상, 슈퍼플루이드가 되는 현상은 그 원자량이 4인, 이게 바로 헬륨4죠. 헬륨4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or helium isotope of atomic weight 3, the individual atoms are Fermi particles and the liquid is normal fluid. 헬륨3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헬륨3는 전부 페르미 파티클이고 그것들이 만드는 액체는 normal fluid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ince superfluidity occurs only with helium-4, it is evidently a quantum mechanical effect. 힐륨4에서만 슈퍼플루이드가 나타나니까 이건 분명하게 양자역학적인 효과다. due to 보제 nature of the alpha particle. 알파 파티클이 바로 힐륨4입니다. 그래서 알파 파티클이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었죠. 힐륨4가 알파 파티클은 보제 파티클이다 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알파 파티클의 보제 네이처 때문에 바로 그 힐륨 리퀴드 힐륨이 바로 이런 슈퍼플루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4의 거의 마지막 절인 4장의 6절에서 리퀴드 힐륨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보제 파티클의 성질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보제 파티클의 성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리퀴드 힐륨이다.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이 그걸 여기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장 6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남았냐면 4장의 7절 The exclusion principle 하나 남았습니다. The exclusion principle은 보제 파티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페르미 파티클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4장의 7절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4장을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